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텐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의 일상, 특히 직장이나 좀 중요한 관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원칙들만 콕콕 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요약이 아니라 딱 듣고 아 싶은 그런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예요. 네, 맞아요. 카네기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수많은 실제 사례들 그리고 또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 이런 걸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되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저희는 그 원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복잡한 인간관계 사용 설명서의 핵심 요약본 이런 걸 얻는 기분이겠네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부터가 사실 좀 도전적이에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시작점으로 중요할까요? 사실 잘못된 거 보면 딱 지적하고 싶은 게 뭐랄까 인지상정 아닌가요? 바로 그 인지상정처럼 보이는 그 반응이요. 관계를 망치는 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가 딱 꿰뚫어본 핵심은 비판이라는 게 상대방 자존심에 그냥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일단 방어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설득이나 변화 이게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완전 역효과만 난다는 거군요. 단순히 기분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예 그냥 벽을 딱 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쌍권총 크롤리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조차 스스로를 나는 그냥 친절하고 좀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뿐이야 이렇게 정당화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링컨조차도 젊은 시절에는 막 신랄한 비판을 즐겼지만 그 미드 장군한테 보내려던 분노의 편지 있잖아요. 그걸 붙이지 않은 사건 이후로는 비판이 얼마나 쓸모없고 위험한지를 깨달았다고 하죠. 비판 대신에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게 카네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와, 비판의 유혹을 참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진전이겠네요. 그럼 비판 대신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이 솔직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건데 이게 그 비판의 공백을 메우는 열쇠가 되는 걸까요? 칭찬의 힘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랑 연결이 돼요.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존 듀이가 말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바로 그거죠. 이게 식욕이나 수면욕만큼이나 강력한 거의 본능적인 갈망이라는 겁니다. 찰스 슈왑이 당시에 진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잖아요. 그 비결도 바로 이 능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정과 격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죠. 흥미롭네요.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으려고 하는 말, 이게 아니라 인간의 핵심 동기 자체를 건드리는 행위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돈이나 건강, 사랑 같은 다른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도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잘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과 칭찬이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다만 카네기는 그냥 입에 발린 아첨과는 철저히 구분합니다.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탄로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죠.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칭찬.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어요. 세 번째 기본 원칙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인데 이건 앞에 두 원칙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앞에 두 원칙이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거라면 이 세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그랬잖아요.
성공의 비결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에 있다고요. 아, 그 낚시할 때 내가 좋아하는 딸기 크림 말고 벌레를 미끼로 써야 한다는 비유, 그거 확 와닿네요. 바로 그거죠. 아이한테 채소를 먹이려면 채소 먹어 이게 아니라 채소를 먹는 게 아이한테 어떤 좋은 결과, 예를 들면 뭐 힘이 세진다거나 키가 큰다거나 이런 걸 알려줘서 아이 스스로 채소를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을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목표 달성이 그 직원 개인의 목표 달성, 뭐 승진이나 보너스, 인정 같은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카네기는 강조해요. 와,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칙 3가지. 비판 금지, 진심 어린 칭찬, 그리고 상대방의 욕구 자극.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진짜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6가지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카네기가 말하는 진심 어린 관심은 좀 다른 차원인 건가요? 네, 그냥 뭐 아는 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상대방의 세계에 호기심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대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고 하죠. 그분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심지어 백악관의 하인이든 간에요. 그들의 이름이랑 관심사를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방문객의 관심사를 미리 막 공부해서 대화 주제로 삼을 정도였다니 와, 그 정성이 느껴지죠? 와, 대통령이 그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진짜 더 노력해야겠네요. 근데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 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는 존재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마술사 서스턴이 공연 전에 관객 이름 외워서 무대에서 불러주면서 막 감사하다고 했을 때 관객들이 엄청 열광했던 것처럼요. 심지어 뭐 우리 집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막 반겨주는 모습에도 마음이 녹잖아요.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알아봐 준다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호감을 유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2개월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막 노력하는 2년보다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준다. 이 카네기의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인 상대방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임을 망심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자신의 이름은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딱 기억하고 정확하게 불러줄 때 나는 존중받고 있고 또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앤드류 카네기가 사업 파트너 이름을 따서 제철소 이름을 지었던 일화나 아니면 경쟁 관계였던 조지 풀먼의 이름을 회사명에 넣어서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 같은 거 보면 이름이 가진 정치적, 심리적 힘을 알 수 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능력으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것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름을 기억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관심의 표현인 셈이죠. 이름 기억하는 것, 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네요. 자, 세 번째는 웃어라입니다. 미소의 힘이야 뭐 익히 알려져 있지만 카네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혹시 뭐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을까요? 카네기는 미소를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러면서도 비용은 전혀 안 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중요한 건 역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죠. 억지 웃음은 금방 간파당하고 오히려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면 실제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면 피드백 가설, 이것과도 통하는 이야기죠. 행동이 감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즐거운 생각을 하고 미소 짓는 연습 자체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웃는 연습, 이거 의외로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번째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입니다. 경청의 중요성,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에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한테 강력한 호감을 느끼죠.
불만이 막 가득했던 고객도 인내심을 갖고 자기 하소연에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유명 인터뷰어였던 아이작 마커스는 자신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반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했죠.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집중하는 태도,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죠. 경청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는 5번째 원칙이 나오네요. 이것도 그 루스벨트 대통령 사례처럼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딱 공략하라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막 잡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이 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탁 던져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루스벨트처럼 미리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건 최고의 방법이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엇에 열정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쪽으로 슬쩍 화제를 돌리는 센스가 필요하죠. 상대방은 자신의 관심사를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면서 즐겁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원칙.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건 2번째 원칙이었던 인정과 칭찬과도 되게 깊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카네기의 모든 원칙은 결국 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걸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에머슨이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우월하며 나는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이건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작지만 예의 바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의 마찰을 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핵심은 역시 진심이에요. 억지로 하는 티가 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이렇게 6가지 방법을 통해서 호감을 얻었다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 보죠. 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가 또 파격적이에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아니, 설득하려면 논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겨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설령 당신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했다고 쳐도요. 상대방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오히려 더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고 마음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었을 때는 논쟁을 즐겼지만 나중에는 논쟁하고 반박해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그럼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아닐 텐데요. 논쟁 대신에 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생기면 일단 감정적인 반응을 딱 멈추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인정해주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질문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이게 훨씬 건설적이고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2번째 원칙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와, 이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대가 명백히 틀린 말을 할 때도요. 네, 아무리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해도요. 당신 틀렸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순간 그냥 대화는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지성, 판단력, 자존심 여기에 대한 정면 공격이거든요. 즉각적인 반발과 방어벽만 불러올 뿐이에요. 대신에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고 좀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살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갈릴레오나 예수, 소크라테스도 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카네기는 지적합니다. 와, 정말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대화하다가 정말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3번째 원칙이죠. 잘못했으면 빨리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라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에요.
솔직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놀랍게도 상대방은 비난 대신에 관용을 베풀고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카네기 자신이 공원에서 개목줄 문제로 경찰관한테 지적받을 뻔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먼저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경찰관이 오히려 너그럽게 넘어갔던 일화가 대표적이죠. 로보틀리 장군이 게티즈버그 패배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렸던 것처럼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는 신뢰를 얻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쉽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덕목이군요. 설득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호적으로 시작하라는 네 번째 원칙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링컨의 그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비유처럼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해가 바람보다 나그네의 외투를 더 빨리 벗게 했던 그 이솝우화처럼요. 우호적인 분위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화가 난 고객을 대할 때든 의견이 다른 동료를 설득할 때든 시작부터 막 나를 세우기보다는 미소와 함께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설득의 성공률을 훨씬 높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방법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즉시 네 라고 말하게 하라는 다섯 번째 원칙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대화를 시작할 때요, 의견이 갈리는 지점 대신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는 거죠. 일단 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그 긍정적인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관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에 아니요라고 말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려는 방어 심리가 강해져서 설득이 훨씬 어려워지죠.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방법으로 상대방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끔 유도했죠.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 원칙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존중받고 또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강요된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느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네네, 나하고 말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처럼 느끼게 하라. 와, 정말 고도의 심리 전력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반감 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건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직접적으로 좀 바꿔야 할 때 쓰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첫 번째 비결이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로 시작하라는데 이것도 앞서 나온 칭찬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네, 기본 원리는 같은데요. 사용하는 목적이랑 타이밍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개선점을 지적하기 전에 일종의 완충제 역할로 칭찬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치과 의사가 아픈 치료하기 전에 마취주사 놓는 것처럼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비판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훨씬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취주사 비유 재미있네요. 그럼 본격적인 지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원칙,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는데 이거 너무 돌려 말하면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죠? 직접적인 비난이나 질책 대신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넌지시 암시하는 방식이죠. 찰스 슈왑이 공장 안에서 담배 피우는 직원을 보고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렇게 소리치는 대신에 다가가서 담배를 주면서 이걸 밖에서 피워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핵심은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원하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성적이 올랐는데 수학은 왜 이 모양이니? 이거 대신에 와, 성적이 올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네가 수학에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다음엔 틀림없이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리고라. 사소한 차이 같은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 다르겠네요.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걸까요? 리더나 윗사람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 과거의 실수, 이런 걸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면요. 아랫사람은 비판을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끼고 수용하기 쉬워집니다.
나도 자네만 했을 땐 그런 실수 많이 했지? 이런 말은 자네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질책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의 방어벽을 허물고 자신의 잘못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용기군요. 네 번째 원칙,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질문을 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것 좀 해 또는 저것 하지 마. 이런 직접적인 명령은 반감을 사기 쉽잖아요. 대신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줘요. 이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또 자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원칙을 더하면 이제 완벽해집니다.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칭찬하고 모든 진전을 칭찬하라. 그리고 상대에게 부응할 만한 좋은 평판을 부여하라. 칭찬은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작은 성공이라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더 큰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죠. 또 상대방에게 자네는 참 책임감이 강해 라든지 당신은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부여하면요.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오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핵심 원칙들을 정말 제대로 훑어봤네요. 비판 대신에 이해와 칭찬, 자기주장 대신 경청과 공감, 또 명령 대신 질문과 격려. 결국 이 모든 원칙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카네기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관계 기술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원칙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카네기 원칙들은 분명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라도 혹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피드백이나 좀 불편한 진실을 전달해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관계를 좋게 만드는 현명한 기술들과 때로는 필요할 수 있는 불편하지만 진솔한 소통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